모든 의료 시술에는 여러 부작용들이 동반이 되는데요. 교종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또 많은 돌발 상황들이 치료 중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를 당연히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또 진행 중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자가 이러한 좀 돌발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돌발 상황들, 부작용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께도 잘 고지를 드려야 되겠죠. 대부분 의료 쪽의 분쟁들을 보면은 이러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부족해서 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정 치료도 사실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돌발 상황에 대해서 교정 전에 당연히 환자분들께 고지를 드리긴 하는데, 교정 치료는 일반 우리가 성형 수술이라든지 피부과적인 그런 시술은 보통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근데 교정은 처음 시작하고 거의 한 2년까지도 걸리고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는 다 이거 설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 환자가 다 동의를 했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 치료 긴 기간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의를 하고, 또 주치 입장에서는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전에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특히 교정치료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긴 기간 동안 환자는 또 금방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리고 우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또 고지를 드리고 이렇게 좀 해결책에 대해서도 또 상의를 드리는 거죠. 교정치료의 부작용은 딱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충치와 잇몸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입안에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전처럼 입안 관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잇몸이 좀 붓고 또 심해지면은 잇몸이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충치가 또 잘 생기는 그런 치아 표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스팟이라고 해서 약간 치아에 하얀색의 이런 반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범랑질 형성부전증과 같은 뭔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층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충치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하게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안 보였던 충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서 충치가 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잇몸 문제예요. 이게 또 환자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죠. 교정하면은 잇몸이 망가진다는데 저 잇몸이 망가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뵙습니다. 잇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만약에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진짜 교정치료 받으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잇몸이 지금 안 좋은 원인이 과연 선천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 아니면 너무 치아가 틀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잇몸이 안 좋아진 거라고 하면은 잇몸이 조금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정치료 후의 결과가 더 많은 득을 준다면 교정치료를 결정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잇몸과 관련돼서는 좀 치료 결과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잇몸이 너무 안 좋은데 무리해서 교정치료를 하는 거는 절대 좋은 방향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턱관절과 관련된 문제예요. 교정치료 하고 나서 턱이 아파요, 교합이 더 틀어졌어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교정치료랑 턱관절과의 그 상관관계는 없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여러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교정 치료를 물론 우리가 뭐 초, 중, 고등학교 때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20대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턱관절 질환은 10대 후반에서 20대 한 중반 정도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호발을 해요. 뭐 여러 호르몬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턱관절이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많이 일어날 시기에 교정 치료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교정 중간에 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처음 뵀을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턱에 혹시 뭐 아프신 적이라든지 뭐 턱 때문에 고생하신 적, 따로 치료받으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만일에 뭐 아픈 증상이라든지 뭐 치료 경력, 그리고 뭐 엑스레이 찍었을 때 뭔가 좀 약해 보인다거나 퇴행성으로 마모가 있다, 이런 분들은 교정치료 중에 분명히 턱관절에 관련된 뭔가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뭐 아프다거나 뭐 입을 못 벌린다거나 이러셨을 때 이제 추가적인 뭐 턱관절에 관련된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됨에 있어서 같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나는 교정 치료 받아서 갑자기 턱이 안 좋아졌어, 뭐 이게 교정 때문이야, 이런 분쟁이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누구가 문제고 이게 뭐 원래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분명히 이제 교정 치료 중에 턱이 아프면은 당연히 주치의로서는 해줄 수 있는 턱관절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또 해결도 하고, 너무 이제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좀 더 전문 병원에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턱관절과 관련된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주치의가 이제 고지를 좀 잘 드려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혹시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치료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뿌리 흡수예요. 교정 치료 후에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치아들은 아마 조금씩은 짧아질 거예요. 교정 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뿌리 끝은 뾰족하다 보니까 치아가 움직임에 있어서 그 끝이 조금 리모델링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교정 치료는 이제 그런 뿌리가 짧아진다 하더라도 크게 임상적으로 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는데, 뿌리가 처음 진단할 때부터 좀 많이 짧다, 이런 분들은 더 짧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분명히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짧아진 거거든요. 물론 덜 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뭐 아래 치아의 자극이라든지 뭔가 이제 짝꿍되는 치아가 너무 많이 쳐서, 아니면 예전에 어떤 외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명히 짧아졌다면 우리가 교정 치료를 그 치아를 힘을 주게 되면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짧아질 수 있음에 대해서 당연히 주치의가 알고 있어야 되고, 환자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치료 자체가 그래도 정기적인 엑스레이로 확인, 이런 것만 잘 돼도 혹시라도 급격히 짧아졌을 때 교정 치료를 좀 중단한다거나 조금 천천히 간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교정했는데 한 번도 엑스레이 안 찍고, 뭐 짧아도 뭐 모르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사도 몰라요, 엑스레이 안 찍으면. 근데 그런 거가 서로 모르게 되면은 교정 끝나서도 모르는 거고, 정말 나중에야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막 뿌리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뿌리가 짧아지는 원인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유전적인 문제들도 있고, 분명히 똑같은 힘을 줬는데 어떤 치아만 유독 더 짧아지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그런 뿌리 흡수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뭐 뿌리가 길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이제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안고 보면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부작용까지는 아니지만 갑자기 교정 치료 중에 잇몸이 막 볼록볼록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뭐 교정치료가 잘못돼서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정말로 그냥 구조적으로 뼈들이 잇몸뼈들도 치아가 움직임에 따라서 막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 뭔가의 원인 때문에 한 부분만 더 뼈가 잇몸뼈가 만들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할 때 좀 많이 강조를 드려요. 초반에 조금 예측은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교정받지 않은 그 치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잇몸뼈, 그러니까 치아가 있으면은 치아 바로 밑에 부분, 잇몸이랑 그 만나는 그 부분에 있는 잇몸뼈가 조금 볼록하다 그러면은 더 그 부분이 볼록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볼록해진다는 거는 뭔가 뼈에 저항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치아는 또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볼록볼록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한번 좀 고지를 드리고 혹시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이게 큰 병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살짝 좀 다듬을 수도 있고 교정이 끝나면은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나오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좀 적극적인 또 조치를 취해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정도의 그래도 의사가 좀 예측을 해서 고지를 드리고 중간에라도 좀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또 환자분이랑 또 상의하고 이러면은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거를 전혀 없이 갑자기 환자가 거울을 봤더니 막 잇몸이 볼록볼록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이제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좀 뭔가의 신뢰가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치아가 좀 거무스름해지거나 좀 노래지는 그런 변색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치아가 갑자기 시리다거나 찬물 먹었을 때 이런 변색은 사실 너무너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막 센 힘을 가해서 갑자기 치아가 이런 혈류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일상적인 평범한 가장 이제 노멀한 힘을 발휘를 하면서 가고 있다가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제 안에 있는 신경이 갑자기 죽었다거나 너무 민감해져가지고 변색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오면은 또 이것도 이제 신경치료라고 하는 치료로 그런 여러 색깔이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시린 증상도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15년 교정치료 하면서 한 5케이스 정도 봤어요. 갑자기 치아가 변색이 와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딱딱한 거를 씹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런데 변색이 온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 자체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죠.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치료 이런 것도 제시가 돼야 되겠죠. 모든 교정치료는 아무리 쉬운 교정치료도 만에 한 명 정도의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그리고 여러 부작용이 동반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환자분과 잘 이제 고지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꼼꼼하게 좀 변수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다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교정치료를 일단 결정하실 때 그런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도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